제가 맡은 시간이 총 5시간인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렇게 V마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보통 일반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부분마취 이런 용어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V마취에 대해서 더 정확한 용어는 사실 이제 V마취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강의 내용은 이런 순서로 할게요. V마취의 장단점 그리고 V마취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3가지가 있죠. 척추마취 그리고 경막외 마취 그리고 상완 신경전 차단 요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V마취는 마취의 범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치과에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상처 치료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피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피하에 있는 어떤 말초신경 일부를 차단할 때 하는 게 국소마취 그리고 의식 소실이 동반되는 전신마취 그리고 이번 시간에 다룰 V마취는 중추신경계나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말초신경이 아닌 그 신경 뿌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신경 다발에 마취를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국소 마취보다 더 넓은 부분을 마취하는 개념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V마취는 여기 그림의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수술하는 도중에 기본적으로 의식이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중에 각성 상태로 있다는 거고, 물론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각종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수술팀 뭐 대화라든지 아니면 모니터 소리 이런 게 되게 이제 공포감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수술 때 이렇게 재워달라는 분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환자분의 요청을 하시면 굳이 이제 그러니까 각성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V마취를 하더라도 전신마취에 준하게끔 이제 진정제, 수면 진정제를 투여해서 이제 뭐 수면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옆에서 좀 이렇게 다독거려주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뭐 심지어 이제 이런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수술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V마취는 전신마취랑 다르게 의식이 깨어있고 스스로 호흡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나 폐 관련 합병증이 당연히 이제 줄어들 거고 그리고 수술 쪽에 이렇게 신경 차단이 되는 쪽에 혈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쪽으로 가는 정맥압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출혈량도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피가 이렇게 이렇게 저류돼서 굳어지는 피떡이 생기는 혈전증 발생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수술 마치고도 한동안은 이렇게 V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 후 가장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서너 시간대까지는 일부 마취가 되어 있는 그래서 통증이 줄어들 거고 오심구토도 줄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덕목 장점은 뭐냐면 수술 중에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의식 관련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수면 진정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전신마취 같은 경우는 전신마취 중에 뇌졸중이 오더라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환자분을 깨워야지 각성을 유도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마취과 쪽으로 보면 제일 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술 중에 환자분의 의식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보면 특정 수술에 있어서 V마취가 전신마취보다 더 우월하다 그런 정보도 사실 꽤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한 V마취보다는 적절히 잘 관리된 전신마취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V마취가 전신마취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수술할 때 V마취를 할 건지 전신마취를 할 건지는 마취과 의사랑 외과 의사 그리고 환자분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고관절 그 골절 수술 같은 경우에 보면 확실히 뭐 90일 생존율이라든지 아니면 폐관령 합병증 뭐 이런 게 줄더라. 그리고 수술 중에 출혈량도 줄더라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환자분의 주관적인 선택도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 경막에 마취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늘을 이렇게 그 척수가 있는 그 공간까지 진입을 해서 주사를 국소마취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거기서 이제 출혈이 생기게 되면 외부에서 지혈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출혈이 생겨서 혈종이 피가 이렇게 고여 있게 되면 그 신경이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척수가 눌리게 되면 그 하반신 마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척추 경막의 마취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만약에 평소에 항응고제라든지 항혈소판제제 같이 피가 잘 안 굳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셨다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사용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에 따라서 중단 시기는 조금 다른데 이건 이제 외과 선생님, 마취과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척추 마취, 경막의 마취는 여러 가지 큰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척추 마취 같은 경우는, 경막을 뚫어서, 이렇게 뇌척수액이 들어있는 그 척수강에다가 이제 국소 마취제를 투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삼주가 들어있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과실주 담그는 것처럼, 인삼주가 어떤 술에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인삼이 뇌척수가 될 거고, 거기 보면 이제 뿔이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척수건이 되겠죠. 이렇게 신경 뿌리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술은 그 쉽게 말해서 뇌척수액, 그리고 애를 이렇게 담고 있는 그 술 유리 용기 같은 경우를 이제 그 경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뇌척수액, 그러니까 인삼이 들어있는 인삼주에다가 이제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경막이 천자가 돼야 되겠죠. 뚫혀야 되겠죠. 그래서 척추마취는 기본적으로 두통이 발생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뭐 35% 정도까지. 그리고 사실 경막의 마취는 말 그대로 경막 외, 경막을 뚫지 않는 건데 우발적으로 이제 경막을 천자할 수가 있죠. 뚫을 수 있죠. 그러면 훨씬 더 굵은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두통이 더 심하고 더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발생하는 기전은 바늘에 의해서 경막에 구멍이 생기면 그 척추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 구멍을 통해서 뇌척수액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누출이 되죠. 그러면 이제 통증에 민감한 뇌혈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경조직 이런 게 당겨지면서 이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게이지, 보통 이제, 바늘의 굵기를 나타낼 때 단위가 게이지인데 18게이지 같으면 경막의 마취를 보통 18게이지로 하게 되죠. 그래서 18게이지로 만약에 경막이 천자됐다 그러면 거의 한 90% 가까이, 이렇게 두통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척추 마취가 처음 도입됐던 그 19세기 때 영국에서는 초반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늘의 굵기에 따라서 경막천자 후 두통이 발생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척추 마취를 하고 마취는 잘 됐는데 워낙에 두통이 심해서 사실은 영국 의학협회에서 한동안은 척추 마취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가는 바늘로 하니까 이건 그 경막천자 후 두통이 거의 생기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척추 마취를 하게 된 거죠. 이런 경막청자 후에 생기는 두통, 척추 마취 후에 생기는 두통은 체위성 두통입니다. 반듯하게 누워 있으면 두통이 소실되고 뭐 앉거나 아니면 일어서게 되면 이제 두통이 생기는. 그리고 동반 증상으로는 뭐 사물이 여러 개 겹쳐 보이는 복시라든지 어지러움증, 뭐 오심구토, 아니면 뭐 눈동자가 떨린다든지 아니면 밝은 빛을 보기가 힘들다든지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척추 마취 후 하루 이틀 만에 생겼다가 거의 대부분 2, 3일 내로 사라지고 길게는 2주에 걸쳐서 거의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치료법은 그래서 꼭 대부분은 그냥 침상 안전, 체위성 두통이기 때문에 그냥 반듯하게 누워 계시게 하고 또 수액 공급을 좀 더 증가시켜서 아마는 이제 뇌척수액이 누출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뇌척수액을 좀 더 이제 생산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카페인을 하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보면 경막의 혈액 봉합술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경막이 천자 바늘에서 구멍이 나서 거기를 통해서 뇌척수액이 누출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 피를 뽑아서 그 부위에다가 그 피떡을 만들어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시멘트 칠을 하는 거예요. 구멍난 쪽에. 그러면 누출이 더 이상 안 생길 거고 두통이 사라지겠죠. 경막의 혈액 봉합술 같은 경우는 보통 1회 시술로 거의 95%, 96%까지 이제 두통이 없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할게요. 그럼 척추 마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척추 마취는 이렇게 그러니까 환자분이 앉은 자세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운 자세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 마취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뇌에서 척수가 쭉 내려오는 게 보통 이렇게 요추로 따지면 1번, 2번,
뭐 사람에 따라서는 2번, 3번까지도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척수를 직접 찌르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제 반신불수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척수가 내려오지 않는 빈 공간인 뇌척수강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기 위해서 이제 보통 3번, 4번 요추나 아니면 4번, 5번 요추에 바늘을 이용해서 국소마취제를 이렇게 투여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까 다시 돌아가면 인삼이 담긴 인삼주 용기에 거기에 뇌척수액이 보통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한 70cc 아래쪽에 있는데 그쪽에다가 뇌척수액보다 무거운 그러니까 파란색 그린 물감인 국소마취제를 탄다고 생각해 보면 쭉 이렇게 척수나 척수 뿌리가 이제 신경 뿌리가 적셔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반신 수술에 할 수 있겠죠. 뭐 비뇨기과, 부인과, 그리고 외과 수술 같은 경우도 탈장이라든지 아니면 맹장 수술 같은 경우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상지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개복 수술 이런 쪽은 이제 불가능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소 마취제를 뇌척수액에 썩는다, 탄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이 뇌척수액이 보면 물론 이제 그 뇌를 둘러싸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 같은 경우는 150cc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140cc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뇌 주위에 그 반이 있고 나머지 반이 그 척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척추 마취를 한다는 거는 뇌에 있는 뇌척수에다가 국소 마취제를 투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70cc 정도의 뇌척수액에다가 국소 마취제 보통 한 뭐 1.5나 2.5ml cc를 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용량이 적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소주잔을 가득 채웠을 때가 한 70cc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과량이 투여되면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여러 가지 부작용, 합병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적으니까 맞죠. 애들은 뭐 0.2나 0.3cc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척수 마취를 할 때 환자분들이 해주셔야 가장 이제 도움을 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척추 마취를 할 때 초음파를 본다든지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에 환자분들 이게 뭐 시청자분들 허리뼈를 만져보면 알겠지만 볼록볼록 튀어나온 뼈 부분이 있죠. 그걸 이제 극돌기라 그러는데 그 뼈 사이 공간을 만져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돼서 경막을 천자하고 뇌척수액이 나오는 걸 보고 투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용이하게 하려고 하면 암만 해도 이제 이 극돌기 사이 공간을 넓혀주는 동작을 취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새우등처럼 구부려주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진입하기가 시술하기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척추 마취는 뇌척수액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면 천자 바늘 통해서 나온 걸 확인하면 이 바늘 끝이 뇌척수액 척수강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확인되고 거기다가 약을 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환자분이 정확하게 자세를 취해주지 않으면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면 마른 분들이 쉬운 게 마른 분들은 그 허리 만져보면 훨씬 더 그 극돌기 뼈가 잘 만져지죠. 근데 뭐 이렇게 비만 뚱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만져지지가 않아서 그럴 경우는 사실 마취하는 입장에도 상당히 쉽지가 않죠, 사실. 특히 노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극돌기 사이 공간도 되게 좁아져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바늘이 그 피부, 피하 조직, 근육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이제 인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경막을 뚫고 뇌척수액에다가 약을 섞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인대 자체 마지막 인대가 석회화, 골화가 돼 있어서 바늘 자체가 뚫지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하는데 뭐 쉽게 말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자세 잡기도 어렵고 그리고 바늘이 진입하기도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척추 마취를 시도를 몇 번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전신 마취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요 그림 사진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뇌척수액이 든 쪽에 물론 이제 국소 마취제는 이렇게 노란 색깔이 아닌데 가시성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척수가 담겨 있는 뇌척수액에다가 국소 마취제를 섞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인삼주에 인삼 뿌리, 인삼이랑 장가지를 생각하면 그런 척수근, 척수 뿌리가
마취제에 적셔져서 마취 효과를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 이게 언제 회복이 되냐? 이런 게 뇌척수 쪽도 사실은 혈액 공급이 되죠. 그래서 동맥혈이 들어가고 정맥혈이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런 적셔졌던 부분이 이 마취제가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가게 되면 간에서 이제 국소 마취 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색깔이 처음에는 진했다가 점점점 옅어지면서 마취 효과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용 시간은 척추 마취 같은 경우는 약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아시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아무리 길게 유지를 하려고 해도 3시간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시간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척추 마취를 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니까 다음에 설명드렸던 경막에 마취를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척추 마취를 할 때 경막에 마취처럼 척수강에다가 외부에다가 도관, 카세타를 거치하고 뭐 약효가 떨어질 때 다시 또 투여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 이제 척수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만약에 감염이 되게 되면 바로 이제 척수염, 뇌염까지 생기는 거죠. 뭐 중간에 감염을 차단할 그런 장애물 아니면 뭐 이렇게 방어막이 전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척추 마취는 기본적으로 카세타를 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싱글샷, 그러니까 원샷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척추 마취를 할 때 마취 행위 자체도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요런 바늘을 찌른 거기 때문에 통증이 있죠,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척추 마취 때 보통 바늘을 25게이지나 27게이지를 하게 되는데, 굵기를 따지면 직경이 한 0.5mm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런 바늘을 진입을 할 때 피부 피하 쪽에 국소 마취를 먼저 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막까지 가기 위해서 3가지 인대를 지나야 되는데 그 인대 쪽은 마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바늘이 들어가는 통증이 있다는 거고, 그럼 얼마만큼 깊게 넣냐? 보통 여기 이제 우리나라 성인의 뭐 요추에 뭐 3, 4번 요추니, 4번, 5번 요추니, 5번 요추랑 뭐 1번 천추 사이니,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뭐 살찐 분들은 피부가 훨씬 더 두꺼울 거고, 맞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경막 외곽까지가 한 요 정도, 한 4cm 정도 된다. 4, 5cm. 그리고 경막 외곽의 두께가 보통 이제 0.5cm, 5mm 정도 되니까 합치면 뭐 한 4.5에서 5.5, 6c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가는 바늘이 적어도 4, 5cm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통증은 있다는 거고, 경막에 맞힐 때는 훨씬 좀 그러니까 외부에서 카세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경막에 맞힐 때는 좀 더 굵은 바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1cm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척추 마취보다는 통증이 좀 더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척추 마취를 할 때, 뭐 경막에 마취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이 듣는 게 본인이 평소에 요통이 있는데 그 척추 경막에 마취를 받아도 되냐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존에 요통이 없더라도 척추 경막에 마취를 받치면, 물론 이제 좀 더 굵은 바늘을 쓰는 경막에 마취 때 요통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 연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통 2%에서 한 10% 정도는 생기는데, 대부분은 수일 지나면 없어지죠. 그거는 이제 바늘 때문에 생기는 뭐 인대, 근육, 뼈를 건드려서 이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척수로 가는 혈관 자체가 이제 혈관의 혈류가 차단돼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감염 때문에, 아니면 국소 마취제 때문에 어떤 화학적인 독성 때문에 아주 드물지만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냐면 또 생각해야 될 게, 이런 마취 행위랑 관계없이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 뭐 기존에 요통이 있던 환자분 같은 경우, 아니면 수술 때 마취가 돼 있으니까 환자분은 불편감을 못 느끼겠지만 좀 평소에 취하고 있으면 불편한 체위 같은 경우는 마취가 풀리면 그대로 통증이 유발이 되겠죠. 그리고 또 입원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수술 후에 또 장시간 누워 있고 그러면 그 자체가 다 요통을 생기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척추 마취 후에 경막에 마취 후에 요통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마취 행위 때문에 생겼다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척추나 경막에 마취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바늘 자체가
신경이나 뭐 척수를 찌를 확률은 거의 없지만 뭐 신경뿌리나 신경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증 말고 아주 이렇게 전기가 오듯이 짜릿한 느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물론 이제 환자분이 몸을 움직여서 표현을 하지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 그 신경에다 직접 약제가 투여되는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화학적 독성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척추경막에 마취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 시술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 요통이 수일 내로 없어진다 그러는데 점점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시술 때 생기는 이렇게 출혈 때문에 생기는 혈종이라든지 아니면 감염 때문에 생기는 농양 때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시 치료하지 않으면 사실은 영구적으로 장애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특히나 뭐 경막의 혈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가 고여서 굳게 돼서 이 척수를 직접 누르게 되면 뭐 이렇게 배뇨 장애라든지 아니면 뭐 그 변을 못 본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지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이 차단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8시간 이내 응급 제거술을 혈종 제거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지나면 거의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마취한 부분이 그 감각이 안 돌아오고 운동신경이 안 돌아온다 그러고 또 기타 통증이 점점 더 증가한다 그러면 적시 의료진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요통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척추 경막의 마취를 과거에는 사실은 금기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적으로 금기인데 사실 이런 요통이 있으면 기존의 요통이 좀 더 악화될 소지도 있고 아니면 전혀 이제 척추 마취, 경막의 마취 행위랑 관계없이 또 기존에 있던 요통이 재발돼서 악화돼서 생길 수 있는데 또 이제 마취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괜히 했다가 뭐 진짜 그거죠. 괜히 뭐 오얏나무 있을 때 가끔 뭐 메고 무슨 신발 고쳐듯이 괜히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피하는 측면이 많죠. 그리고 또 과거에 척추 수술 같은 경우 받았다 그러면 그 수술 받은 쪽에 경막 외곽 쪽에 섬유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부학적인 변형이 생겨서 시술 자체가 또 기술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약제를 투여하면 확산에서도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척추 마취는 그래도 과거 척추 수술을 받았으면 거의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막의 마취 같은 경우는 그 약제 그 확산 자체도 잘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척추 수술을 받았다. 물론 이제 위에 레벨에 그러니까 마취를 하려고 하는 쪽에 요추 쪽이 아니라 저 위에 경추나 이런 쪽에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 전혀 관계 없지만 이렇게 마취 행위를 하는 그 부위에 척수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경막의 마취는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막의 마취를 알아볼 건데 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경막의 마취는 이 하얀색 부분 경막을 뚫지 않고 경막의 바깥벽에다가 국소 마취제를 페인트 칠하듯이 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경막 외의 공간을 통해서 약이 쭉 퍼지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척수라든지 아니면 척수근, 척수뿌리가 마취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경막이 있고 척수가 있다 그러면 이 경막의 바깥쪽에다가 이제 약제를 투여하는 거죠. 그래서 요 경막 외곽은 주로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뭐 혈관이 풍부하게 있고 주로 이제 많이 있는 건 노란색 지방 알갱이들이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섬유 조직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지방 알갱이로 쭉 돼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추 같은 경우는 이게 한 5mm 정도. 그러니까 경추는 특히나 더 가늘죠. 그러니까 더 두껍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경추 같은 경우는 1.5나 3mm 정도 되기 때문에 경추 경막에 마취는 사실은 부작용도 많고 시술자의 테크닉도 되게 뛰어나야 됩니다. 이거 사실 요차액에서 뚫어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두통도 두통이지만 척수 자체를 직접 찌르면 특히나 경추 같은 경우는 사지마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추는 경막에 마취는 척추 마취보다는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척추 마취랑 경막의 마취가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경막의 마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척수 마취는 뇌척수액이 든 액체에다가 약을 국소 마취제를 섞는 거고 경막의 마취는 아까 말했던 지방 알갱이로 된 경막 외곽이란 그 담벼락에다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국소 마취제를 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절 마취가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척추 마취는 약제를 주입하는 그 위치에서 그 아래쪽 공간은 다 마취가 되죠. 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사이다 아니면 뭐 물이 있다. 물이 든 쪽에다가 파란색 그림 물감을 쓰는데 파란색 그림 물감을 딱 중간 띠만 형성되게끔 할 수가 없죠. 기술적으로. 다 그냥 섞여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또 일단 척추 마취는 척수가 있는 그 레벨에서는 척수를 직접 찌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경막의 마취는 직접 경막을 뚫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흉추나 어느 부위나 다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방 확대술을 할 때 환자분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딱 요 유방 수술하는 부분만 마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띠처럼 마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분절 마취라는 게. 그리고 경막의 마취는 경막외의 강에다가 그 카세타 도안을 집어넣어서 반복적으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또 투여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고, 또 간별 차단이라는 게 있는데 가능하다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통분만을 할 수 있는 거는 경막외 마취예요. 척추 마취는 약을 투여하게 되면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다 같이 차단이 되는데 경막외 마취는 국소 마취제 농도를 좀 이렇게 약하게 하면 좀 국소 마취제 농도를 줄이게 되면 좀 더 두껍고 좀 우리가 주사를 놓는 그 부에서 좀 떨어진 운동신경은 차단이 거의 발생을 하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무통분만이 되려고 하면 아프지는 않은데 아기를 분만 3초내는 거의 운동 능력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통분만이 가능한 게 이런 경막의 마취는 간별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된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마취 테크닉은 뭐냐면 저항소실법이라고 해서 이제 공기가 든 이런 경막외 천자 바늘에다가 이제 공기가 든 주사기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쭉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뚝 우리가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알겠지만 인대 같은 경우는 질기고 딱딱한데 지방 알갱이는 고체긴 고체지만 되게 성긴 조직이죠. 그러니까 저항이 확 줄어들겠죠. 그거 가지고 경막외강이 공간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이게 행인드롭이란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셀라인 생리식염수를 넣고 난 다음에 쭉 들어가다가 저항의 압력차가 상대적으로 이제 엄압 내지는 아니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쪽에는 액체가 방울이 싹 빨려들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위치를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막의 마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막 외강에다가 천자 바늘 통해서 카세타 도관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깥에다가 붙여서 거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약효가 떨어지면 또 투여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통분만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최초로 한 거는 사실 크로로포름, 요즘은 이제 사람 마취에는 쓰지 않죠. 동물 마취에만 쓰는 크로로포름으로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몇 번째 아기던가 뭐 7번째, 11번째, 13번째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아기를 놓을 때 이 크로로포름으로 마취를 해서 분만을 했던 게 이제 무통분만의 처음이었죠. 사실 무통분만이 예전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터부시됐죠. 뭐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여자분들이 당연히 감내해야 될 분만에 대한 통증을 의학적으로 없앤다 이런 거는 이제 신성모독으로 해서 이제 이런 여왕 자체가 이제 무통분만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금지를 시켰는데 뭐 이 여왕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무통분만이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됐고, 이제 요즘은 무통분만 자체를 이야기하면 이런 흡입 마취제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경화계 마취를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6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일부 병원에는 거의 90% 가까이가 무통분만을 하는, 이 무통분만은 말 그대로 자연분만일 때 해당되는 거죠. 제왕절개 때는 이제 마취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쉽게 말해서 통증 조절을 하는 거죠. 진통을 하는 거고. 그래서 무통분만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분만 힘주기를 해서 애를 이렇게 산출을 밖으로 이제 배출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신경 차단은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런데 통증은 또 차단을 시켜야 될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무통분만을 하게 되면 분만 기간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자궁수초제를 인위적으로 투여하는 사용량이 증가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겸자 분만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겸자 같은 걸 넣어서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힘주기가 암만해도 이제 좀 덜해지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예전에는 제왕절개 빈도가 증가했다 그러는데 제왕절개의 위험성 자체가 증가되는 건 아닌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통부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산모가 분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고, 태아가 전신 마취 때 전신 마취제에 노출이 안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 경막의 카세터 거치한 쪽에다가 거기다 이제 마취제 농도, 국소 마취제 농도 자체를 마취제 농도로 전환해서 투여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제왕절개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통증에 대한 교감신경성 반응성도 줄여내고 자궁 태반 혈류량도 줄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무통분만 경막의 마취가 척추 마취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은 사실은 이제 그거죠. 상대적으로 느린 작용 시간. 그러니까 보통 척수 마취는 작용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이면 거의 마취가 다 돼요. 근데 경막의 마취는 10분, 15분에서 시작해서 뭐 한 20분 뭐 정도 걸린다는 거죠. 결국에는 보면 척추 마취나 경막의 마취나 타겟, 국소 마취제가 작용하는 쪽은 다 뇌척수하고 뇌척수랑 그리고 척수뿌리, 척수건이라는 건 동일한데 글로 전달되는 그 시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린 작용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혈압 같은 게 덜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훨씬 굵은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해서 경막을 뚫었을 때 거의 대부분 90% 가까이 이제 두통이 생기는 거고, 또 많은 용량의 국소 마취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주입했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혈관 쪽에 주입하다든지 이게 척수 마취처럼 척수강에 들어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좀 어렵다는 것, 그리고 근육이한 효과도 척추 마취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완신경총 차단이라는 걸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보통 BP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브라키알 플렉수스 블락, 그러니까 상완, 말 그대로 상완, 상지 쪽에 가는 신경총, 신경다발을 차단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뇌 척수에서 그 척수에서 이렇게 신경 뿌리가 나와서 이게 단일신경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이나 손으로 가는 감각, 운동신경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쪽에다가 국소마취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경추신경 5, 6, 7, 8 그리고 흉추신경 1번까지를 해서 차단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마취되는 범위가 좀 차이가 나는데, 뭐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척수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좀 더 상위 레벨에서 약제를 투여하게 되면 좀 더 적은 용량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범위를 차단할 수 있을 거고, 점점 아래쪽으로 가서 애과 쪽, 겨드랑이 쪽에서 차단하게 되면 일부 신경은 이미 겨드랑이 오기 전에 빠져나갈 수가 있죠.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 신경은 차단이 안 돼서 이렇게 아래쪽에 하게 되면 사실은 상지도 일부는 차단이 안 돼서 따로 차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수술을 하는 경우는 그거죠. 상지 쪽에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뭐 손저림, 그러니까 우리가 수건간 증후군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할 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손가락이 절단됐을 때 있는 수술 뭐 이런 걸 한다든지, 하여튼 상지 쪽, 아니면 요즘 어깨 쪽에도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상완신경총 차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방법은 뭐 만져서 하기도 하고, 뭐 만져서 이제 어떤 혈관 주위라든지 아니면 근육 사이를 해부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신경 자극기를 통해서 그 신경 자극기가 달린 바늘에 들어가서 만약 그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상지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신경 근처에 바늘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초음파로 직접 보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그래서 차단하는 위치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제일 위에서 하는 사각근간, 그리고 쇄골을 기준으로 상하에 줄 수도 있고, 사실 이 방법은 쇄골을 직접, 그러니까 쇄골 주위에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폐를 찌를 수가 있어서 기형의 위험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 차단술은 거의 안 하고 보통 사각근간, 목에서 하든지 아니면 겨드랑이 쪽에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접근 방법은 이렇게 초음파를 해서 이제 보면 이렇게 사각근간이라고, 이제 사각근이라는 근육 사이에 어떤 만져가지고 이제 아니면 초음파를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쇄골상 아니면 애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에서 차단을 하게 되면 끝에 전부를 다 포함해서 마취가 되죠.
그래서 애과접근법도 많이 하는데 애과접근법은 사실 초음파 없이도 요 이렇게 애과 동맥이죠. 이 동맥을 만져서 그 동맥 전후로 주는 게 뭐 이렇게 시술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과접근법을 많이 시행하기도 하는데 애과접근법은 아까도 말했듯이 애과 동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국소마취제가 혈관 내에 직접 들어가서 어떤 전신 독성이 생길 수도 있고 애과접근법 같은 경우는 근육피부신경이라고 해서 그게 애과 쪽에 나오기 전에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이 차단이 되더라도 이제 불완전하게 차단이 되죠. 그래서 손가락 수술이면 관계없지 않냐 그러는데 손가락 수술 같은 거 할 때 보면 출혈을 막기 위해서 출혈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상박 쪽에다가 우리가 혈압질 때 쓰는 그 지혈대를 감는데 그 지혈대도 계속 오랫동안 뭐 1시간씩 이렇게 감겨 있게 되면 그 자체가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지혈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죠. 그 애과접근법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보통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 한 20분이면 그 마취가 되고 마취 작용 시간은 거의 6시간에서 뭐 7시간 정도.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마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수술 후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수술 부위가 전혀 안 아프다는 거죠. 그 사각근간은 이렇게 이 사각근이라는 있는데 요 부위 그 근육 사이를 만져서 하거나 아니면 초음파로 이렇게 돼서 위치를 보고 하게 되죠. 그래서 사각근간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좀 깊게 들어가게 되면 경추에 직접 척추 마취가 되거나 경막에 마취가 돼서 사각근간에 들어가는 용량 정도면 척추 마취 같은 경우는 뭐 전 척추 마취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뭐 횡행막 신경이라든지 다른 신경이 차단될 수도 있고 아주 드물지만 기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죠. 너무 아래쪽에서 찔렀을 때. 아니면 또 호너정후경이라고 해서 이제 목 쪽에 있는 교감신경이 차단돼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눈이 내려오게 되고 눈동자가 이렇게 작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 이렇게 땀이 안 난다든지 안구가 함몰되는 뭐 요건 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각근간 접근법은 보통 시간을 보면 용량이 훨씬 더 적죠. 보통 국소마취제 같은 경우에 5cc 정도면 충분히 이제 어깨 전체 상지를 다 차단할 수 있고 작용 시간도 보면 거의 뭐 10시간이 넘게 차단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게 이제 국소마취제 같은 경우에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뭐 애과접근법을 했을 때 잘못하면 이제 뭐 그 전신 독성이 생긴다는데 국소마취제가 우리 전신 국소마취제 혈관 내 혈액 내의 국소마취제 농도가 어떤 독성 수준 이상일 경우에 이제 보면 국소마취제에 의한 전신 독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사실 어느 쪽이든 생길 수 있죠. 국소마취를 할 때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척추마취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드물게 발생하지만 경막의 마취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완신경총 차단 이런 쪽에는 만약에 투여량에 따라서 직접 혈관 내에 들어가게 되면 용량에 따라서 처음에는 입주위가 얼얼하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어찔어찔 아니면 쇠 냄새 같은 게 난다든지 아니면 어찔어찔하다든지 뭐 혼수 상태 생길 수도 있고 그 용량이 더 올라가게 되면 혈중 농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뭐 경련 같은 거 하고 심정지까지도 발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종류든 국소마취든 상완신경총 차단이든 경막에 마취를 하든 이렇게 입주위가 얼얼하고 아니면 기분이 이상해지고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이제 쇳가루 냄새 같은 게 난다 그러면 즉시 이야기를 의료진에 해줘야지 이제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국소마취 전신 독성은 국소마취제의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 가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위마취 같은 경우는 부위마취가 반드시 전신마취보다 더 우월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환자분 자체도 이런 부위마취에 대해서 척추마취든 경화기 마취든 상완신경총 차단이든 아니면 또 다른 쪽에 이제 신경차단법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그 장단점을 알면 뭐 의료진과 상의해서 이제 능동적으로 마취법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본인은 이제 그 수술 중에 깨 있는 것 자체가 극심하게 공포스럽다 그러면 전신 마취를 택하거나 아니면 부위 마취를 하더라도 의료진한테 요청을 해서 수술 중에 진정제, 수면제를 놔서 재워달라. 그러면 이제 수술 중에 거의 전신 마취에 준하게 푹 자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온 게 있으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피바이러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취를 많이 하면 기억력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게 제 첫 강의 시간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마취랑 기억력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뭐냐면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그럴 수는 있겠죠. 수술 중에 혈압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뭐 산소 공급이 원활히 안 돼서 그런 쪽에 어떤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기억력 같은 게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마취 행위 자체 가지고는 전신 마취를 투여한 거 가지고는 기억력이랑 무관하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양극단의 나이 아주 이제 어린 신생아라든지 아니면 노령층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제에 노출되면 확실히 보면 그 뇌신경 발달에 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뭐라 그러죠? 선망이나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치매의 위험성까지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보이저우님께서 삼성서울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상담 선생님께서 치아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좋지만 어려우면 그대로 수술 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수술실에서는 간호사 선생님께서 무척 당황했다. 고정식 유지 장치가 전신 마취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이제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부위 마취가 아니라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기관내 삭관을 통해서 기관내 튜브를 기도에 넣게 되죠. 그렇게 기관내 삭관하는 과정 중에서 치아 유지 장치가 흔들리는 치아가 있거나 아니면 치아 유지 장치라도 그게 뭐 만약에 손상을 받을 수 있거나 뭐 아니면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거는 미리 빼야지 안 그러면 기관내 삭관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손상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관계없지만 제거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치아 유지 장치가 손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빼고 오는 게 좋고 만약에 뭐 고정식 유지 장치가 빼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그걸 미리 수술실 입구 쪽에서 이제 마취과 의사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에 준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기관내 삽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엔젤님께서는 척추 마취는 마취약이 척수혈을 타고 뇌까지 가서 마취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이렇게 많은 용량을 주게 되면 심지어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척추 마취 가지고도 편도선 절제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뇌척수액이 140cc, 150cc 되니까 좀 더 많은 용량을 주게 되면 그 위에까지 가서 뇌까지 다 마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마취가 그 정도 되게 되면 물론 호흡을 못하고 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혈압이 갑자기 확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필연적으로 이제 쇼크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하반신 마취로만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척추 마취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나요? 다른 곳을 찌르는 그런 경우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발생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런 경우는 바늘 자체에서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하면 바늘이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가 화들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뭐 참을 수 있는 통증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 전기가 오듯이 번개가 오듯이 짜릿한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이 피하게 되죠. 그래서 바늘을 찔러서 이렇게 계속 영구적으로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되게 드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수 자체가 1, 2번, 2, 3번 요초에서 끝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척추 찌르기는 불가능한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척추 뿌리는 이렇게 찌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이렇게 바늘 근처가 닿게 되면 몸을 피하기 때문에 직접 찌르는 경우는 드물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속에 담겨있는 인삼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바늘로 찌르기가 인삼 자체는 찌를 수가 있겠지만 인삼의 잔뿌리는 그 물이라는 공간에 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딱 찌르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물론 아주 재수 없으면 빠르게 고기를 딱 찔러낼 수 있지만 대부분 찌르려고 할 때 피하게 되죠. 그 뿌리 쪽이 이렇게 물 안에서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딱 찌르기가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가능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경절 차단술은 척추 마취인가요? 20대인데 허리가 아플 때마다 주기적으로 정형외과에서 허리에 주사를 맞는데 이후 시간이 지나 기억력이나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신경절은
아까 말했던 상완신경총 차단은 쉽게 말해서 신경절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마취 부위에 따라서는 하지 쪽에 수술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 경막에 맞지 말고 이제 일부 신경들을 차단하기도 하고 신경절을 차단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수술 때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별로 없고, 통증 클리닉에서 이제 통증 조절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국소 마취제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 같은 게 드는 거를 주사를 하게 되죠. 어차피 이제 뭐 국소 마취제를 투여해봐야 뭐 마취 시간 해봐야 뭐 한두 시간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 그 신경절 차단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통증 클리닉 아니면 정형외과에서 하는 신경절 차단 같은 경우는 척추 마취랑은 좀 더 다르고, 이거는 사실은 전신적인 영향은 전혀 없는 거죠. 선생님,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척추 마취가 가능한가요?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디스크가 있는 그 부위를 피해서 척추 마취를 하면 되겠죠. 척추 마취가 예를 들어서 3번, 4번, 4번, 5번, 경우에 따라서는 5번, 천추 1번까지 세 군데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걸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디스크가 여러 군데 그 레벨에 다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척추 마취까지는 크게 관계없어요. 경막에 마취는 디스크가 있으면 암만해도 이제 이렇게 시술할 때 요통이 더 생기거나 뭐 이런 약이 퍼지고 이런 쪽에 특히 수술력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척추 마취 자체는 사실은 뭐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뭐 절대적인 금기 사항은 아닌 거죠. 그리고 윤이님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신경 차단술을 받고 A1C가 7.4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당뇨약을 늘려서 혈당 오르는 걸 막아야 될까요? 이건 아마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신경 차단술을 받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경 차단술 때 국소 마취제도 들어가지만 또 스테로이드 성분이 같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디스크라는 게 디스크 때문에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신경이 눌려서 신경이 퉁퉁 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신경 자체를 붓기를 깔아치려면, 염증을 줄이려고 하면 가장 이제 효과적인 약이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층적으로 먹는 스테로이드 말고 아주 작은 용량으로 이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 스테로이드 성분 자체가 보면 그래도 몸에 전신적으로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당뇨 수치를 올리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A1C, 그 혈당치를 그러니까 혈당치부터 시작해서 당화 혈색소를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디스크가 신경 차단술을 받을 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당뇨가 있다, 그래서 혈당치가 이 정도 올랐다 그러면 아마 스테로이드를 덜 쓸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신경 차단술에 반드시 이제 또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줄여서 아니면 빼고 이제 신경 차단술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타 많은 댓글들께서 마취는 뇌를 기절시키는 건가요? 신경을 마비시키는 건가요? 파킨슨 약이 뇌로 직접 들어갈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마취는 우리 뇌 중에 통증을 느끼는 뇌로 가는 신경 전달 물질만 차단한가요? 마취에서 못 깨는 거는 뇌사가 된다는 건가요? 이게 제가 했던 전신 마취에 대한 부분을 들으시면 아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마취는 뇌를 기절시킨다? 일단 그거는 맞아요. 이렇게 뭐냐면 통증을 전달하는 그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통증을 전달시키는 신경만 일시적으로 차단시키는 게 아니라 뇌 전체, 뇌 기능 전체 자체를 뇌사 직전까지, 코마 상태까지 일시적으로 차단을 시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빠르게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깊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할 때 그거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게, 깊은 마취 상태, 용량이 또 과다 투여되면 쉽게 말해서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서 뇌사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신 마취제는 기본적으로 안전력이 되게 좁다는 거죠. 조금만 더 과다 투여되면 뇌사가 된다는 거고, 파킨슨 약 같은 경우는 뇌로 전달을 직접 할 수 없고, 약에 따라서 이제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BBB라 그러는데, 그 약을 공간을, 장의 막을 지나야지만 뇌에 직접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신 마취제는 다 BBB라는
그 막을 다 지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전신마취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근데 약제에 따라서는 이 BBB를 전달 못하는 약제가 있고 또 요즘 이제 국내 제약회사 중에 그 기술을 또 그렇게 전달 못하는 약인데 BBB를 또 전달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어떤 뭐 자동차 같은 그런 어떤 운송수단을 그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또 확보한 제약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강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5차례 거를 쭉 살펴보면 질문했던 쪽에 많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